저는 30대 중후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하기 전 시댁과 얽혔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해요. 감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제 위에 군림하려 했던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한 방 먹였던 그날의 일과 참교육이라는 게 괜히 생긴 말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던 경험이죠. 평소 사연을 들려주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진짜 현실일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그나마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른 이야기들처럼 막장이거나 무개념인 사람들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속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점잖고 상식적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배은망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때 우리 친정집에서 시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조용히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들더군요.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둬들였고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제 남편이요? 그 어머니의 아들답게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자라도 충분히 능력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무개념 시댁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느끼는 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 인간과 이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이혼은 제일 잘한 결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는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매너 있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에서 호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그런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사람이요. 연애는 약 2년 정도 꽤 달콤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어졌죠. 저희는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늦게 만난 편이었고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결국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저를 존중해준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나이의 남자라면 안정을 빨리 추구하고 싶었을 텐데 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을 그땐 왜 그렇게 우습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던 저는 그가 결혼하자마자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낌새는 결혼 1년쯤 지나서부터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쪽 사업이 어려워졌고 시댁에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남편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재정이 기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게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희 친정은 꽤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땅과 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셨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계획도 있었죠. 그걸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로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 제가 직접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탁을 하더군요. 참 난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본심은 우리 집에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장인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사돈께 그렇게까지 하긴 싫다며 괜히 저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죠.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사돈께 도움을 구하자고 했다며?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괜히 속상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 너한테 괜한 부담을 줘서 어쩌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어머님 일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웃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이건 내 일이지 사돈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니? 나는 괜찮아. 괜히 너희 부모님 마음만 안 좋게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그 말 끝에 나오는 한숨은 꾹 삼킨 듯했지만 그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몰랐지만 회사 사정이 정말 심각하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이후로도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더 짠하게 들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정말 안 되면 우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진짜 우리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 하나?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민이 컸어요. 아무리 시댁 일이 급하다고 해도 부모님의 재산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부모님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었으니까요. 제 얼굴에 그런 고민이 묻어났는지 남편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야. 이대로 망하게 둘 수는 없어. 그 말에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칠 후에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결과는 제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줘? 절대 안 된다. 아빠는 너무나도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야박하실 줄은 몰랐어. 남편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뵙고 부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말렸어요. 아빠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고 그걸 남편은 잘 몰랐던 거죠. 아빠는 평소에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분이셨습니다. 돈 거래는 가족 사이에서도 절대 하지 않는 주의였어요. 딸인 저에게조차 예외는 없었고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자식이든 뭐든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쓸 거다. 나중에 네가 도리를 다하면 물려주겠지만 아니라면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처음엔 그냥 겁주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이를 먹으며 점점 깨달았죠. 아빠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분이라는 걸요. 그런 아빠가 제 남편이 부탁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되는 돈을 선뜻 내어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현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간절한 표정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했죠. 그날 밤에 저는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인 끝에 어렵게 아빠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대로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자식인 저에게조차 냉정하게 선을 긋는 분인데 사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도 없었죠. 괜히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됐고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가 쓰러지셨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울먹이며 시어머니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수면제를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급히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낸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저 역시 충격이 컸지만 남편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세척 후에 의식을 되찾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직원들 밀린 월급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심리적 부담이 커졌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에게까지 이런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에겐 참기 힘든 자존심의 상처였나 봅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가시려다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직접 장인어른께 말씀드릴게. 지금 엄마가 정말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무서워. 회사 망하면 끝이야. 엄마에게 회사는 전부야.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다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빠에게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남편을 달랬고, 이번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절절하게 부탁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저희 어머니 정말 잘못되실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어머님 회사가 안정되면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잠시 어떠한 말도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도와주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거절하실 줄로만 알았는데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니. 그래, 하나뿐인 자식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게다가 사부인이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셨다는데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떻게 외면하겠니?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빠는 곧바로 가지고 계신 땅과 아파트 중 처분 가능한 자산을 알아보겠다 하셨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나? 남편은 당연하다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어 말했어요. 사부인이 빌려준 돈을 떼먹을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자도 은행 대출보다 낮게 받을 테니 형편 따라 천천히 갚아라. 회사 사정 안 좋으면 원금은 나중에, 일단 이자만 줘도 된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자네를 믿네. 하지만 만에 하나 충분히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땐 장인어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회사 지분 전부 넘기겠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으니 책임지고 전부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서류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의 구두로의 약속, 그것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제 앞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그때는 정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결정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날 저는 우리 아빠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자식 사정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놀라움과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니까 별다른 조건 없이 돕겠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죠. 처음엔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원금만 천천히 갚아라.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 회사가 안정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일단은 이자만이라도 받으시라 했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과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으셨고 곧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 돈으로 시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고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해 회사를 돌봤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위태롭던 회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퇴원을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회사의 재정이 안정을 찾을수록 그녀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 다 들었어.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 들어온 건 정말 큰 복이야.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조심스레 잘 전달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예상 외로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돈께 큰 빚을 졌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니. 네 부모님도 네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겠지. 앞으로 너한테도 더 잘할게. 그 말에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이대로라면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회사에 복귀해 대표로서 다시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도 한결 활기차졌고 그동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듯 보였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타고 다니던 회사명이 법인차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평범한 국산 세단을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확 띄는 고급 외제차가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저 차 설마?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차도 말끔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수입 SUV로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 말은 없었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회사가 확실히 살아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꽤 많이 여유가 생겼구나. 그동안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앞밖에 원금은커녕 이자만 겨우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회사 사정 좋아지면 꼭 갚겠다고 돈을 갚는 걸 넘어 은혜까지 갚겠다고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아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괜찮아진 거지? 그럼 아빠한테 원금도 조금씩 갚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뜻밖에도 정색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우리 회사가 그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야. 지금도 거래처 대금 많이 밀려있고 힘들어. 순간 속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표정까지 굳혀가며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까 수상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랑 당신 차도 바꾸고 요즘 보니 씀씀이는 커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회사가 좋아진 거 티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 저는 그에게 정면으로 따졌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영업할 때 거래처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외형도 갖춰야 하잖아. 대표 체면도 있고. 어차피 차도 문제 생겨서 바꿀 때가 됐어. 이왕 바꾸는 거 오래 쓰려고 좋은 걸 산 거야. 절대 회사 돈이나 여유가 생긴 건 아니라니까? 그 순간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눈앞에 보이는 걸 다 부정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건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진짜 계속 거짓말할래? 제가 캐묻고 따졌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편보다도 더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보기엔 회사 사정이 나아진 것 같니? 아휴,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겨우 급한 불 끄고 겨우 숨 돌리는 수준이야. 우리도 아직 빠듯하지만 이자라도 드리고 있는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때 되면 알아서 줄게. 저는 차분히 반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외제차는 왜 바꾸셨어요? 그것도 2대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얘가 자꾸 뭐라는 거야? 우리가 널 왜 속여? 차야 바꿀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바꾼 거지. 그거 다 빚이야. 빚.
우리가 돈 있어서 바꾼 줄 알아? 그리고 말인데 너도 적당히 좀 해. 돈 몇 푼 빌려줬다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이쯤 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회사를 누가 살려줬는데요. 도움받을 땐 그렇게 절절히 빌더니 이제 와서 차례차례 말을 바꾸고 정말 못 볼 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고요. 진실을 알아야 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며칠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회사에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간식거리를 들고 가서 직원들에게 고생 많다며 인사를 건넸고 그들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이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놓인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직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결정적인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녹음 중이었고 저는 서류 속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 진짜 좋아졌죠? 아, 완전 달라졌어요. 최근에 큰 거래 몇 건 성사되면서 수익이 확 올라갔잖아요. 듣자 하니 사무실도 옮긴다면서요? 네, 더 좋은 빌딩으로 이사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도 요즘 엄청 바쁘시고요.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촉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렇게나 잡아떼던 이유가 뭘까? 돈은 받아놓고 책임은 회피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모른 척하려는 걸까? 진실을 알게 되니 조금씩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도와달라고 고개 숙이며 빌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은혜를 잊은 채 며느리를 못된 애로 몰아가다니. 이 모든 걸 보고 들으면서도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이제 곧 그들에게 진짜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당당히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힘들다는 회사야? 이 계약서들 당신이 성사시킨 거래들이잖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아빠 돈은 갚지 않고 있는 건데? 남편은 저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튀어나왔죠. 당신, 우리 허락도 없이 회사 와서 몰래 서류 찍고 그게 정상이야? 그건 범죄야. 당신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소름 끼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 그 순간 아찔했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되레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 필요 없어. 당장 아빠 돈부터 갚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안 갚는 건 용서 못해. 당신 입으로 약속했잖아. 책임지겠다고.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를 핑계댔습니다. 회사를 더 키워야 하니까 돈이 필요해. 안 갚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기다려. 그리고 다시는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땐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때는 울며 무릎 꿇던 사람,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더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 너희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소식 없는 거 보면 아이 못 가지는 거 아니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해. 우리 아들 새 며느리 드릴 거야.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해야 하죠?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귀한 데를 끊을 순 없어. 그냥 너 혼자 떠안고 가는 게 마음 편하잖니? 게다가 저번에 회사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들쑤신 일도 있고 사실 우리는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실망이요?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이죠. 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회사도 이 자리도 없었을 텐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저를 쫓아내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야, 그깟 돈 좀 몇 푼 빌려줬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어차피 이 자리까지 내 힘으로 온 거야. 네 부모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어. 그 말에 더 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거듭했죠.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들이구나.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를 아이 못 낳는 여자로 몰아서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문제로 병원까지 다녀온 상태였어요. 이상은 없었죠. 다만 남편과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확률이 낮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려 하더라고요. 이젠 우리 아들도 너한테 마음 없다. 그냥 좋게 정리하자. 더 이상 추하게 엮이지 말고. 그 말에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끝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보였고, 무엇보다 제 아버지의 돈을 조금도 갚지 않겠다는 그 비열한 속내가 뚜렷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안을, 이 사람들을 버리기로요. 내가 마주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책임을 거짓말로 덮고 끝내는 사람 하나를 짓밟아 내쫓으려는 사람들. 마음 준 것도 믿음도 다 후회됐지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들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결국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없는 정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개념 없는 인간들이랑은 더는 한 집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혼할게요. 대신 받아야 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거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와준 것뿐이지 빌려준 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려워 보여서 사돈지간의 호의로 도운 것뿐이지 누가 빌려달라고 했어? 그리고 차용증 서류라도 썼어? 심지어 지금까지 보내고 있던 이자에 대해서도 고마워서 그냥 챙겨드린 것뿐이라며 끝까지 돈 빌렸다는 사실을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좋아, 그럼 법대로 할게요. 당신들이 우리 아빠 앞에서 했던 말, 난 똑똑히 기억하니까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말은 당당하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구두로 주고받은 말만으로는 내가 증명해야 할 몫이 더 크니까요.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님의 얼굴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인데 배신에 가까운 소식을 안겨드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조용히 제 손에 볼펜을 하나 쥐어주셨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총 없이 나가면 안 되지. 이게 총알이다. 그건 볼펜이 아닌 녹음기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부모님께 약속했던 모든 말이 녹음이 되어 있었죠. 아빠는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까지 받아놨어. 구두 계약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이 있어. 그놈이 틀림없이 급한 불 끄면 약속을 어길 줄 알고 준비해뒀다. 그 말에 저는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돈 거래는 문서로 한다고 강조하셨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도 말은 남기지 말고 증거를 남기라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죠. 서면 계약이 없어도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증거로 남겨진 녹취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기도 하니까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끝을 보자. 배신에는 책임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남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지분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손 안에 있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회사를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돈만 받아내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회사를 가져오는 게 가장 처절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법적 준비가 끝났고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사무실에서
저는 책상 위에 모든 걸 쓸어버리며 단호하게 말했죠. 짐 챙겨서 나가세요. 이 회사 오늘부로 제 아버지 겁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미쳤어? 무슨 회사가 네 거야? 그때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그날 남편의 약속이 담긴 녹음을 틀었습니다.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농담이었다고 말하기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효력 발생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반박하면 명예훼손 및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시죠. 시어머니는 발악했습니다. 안 돼. 이 회사는 내 전부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이미 그들의 거짓은 다 끝났어요. 결국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긴 재판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잘못했다며 제발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회를 줄 마음이 없었어요. 아이 못 낳는다며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혼 못하겠대? 그렇게 잘난 새며느리 드리겠다며? 이제라도 드려보시지.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시어머니의 회사는 법적으로 우리 가족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바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 오만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움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아빠의 철저함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이혼녀, 소위 말하는 돌싱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말로 다 못할 감정들과 부딪혀야 했어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제가 겪었던 시월드 탈출기와 그 끝에 찾아온 시원한 자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란 단지 한 사람과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 한 사람만 보고 결혼했지만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힘이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결혼 후에서야 진정으로 실감하게 되었죠. 결혼 전에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가정적이며 연애 시절 내내 저를 소중히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반문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달라질까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눈이 없거나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정말 신중히 고민했고 고르고 또 골라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결혼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입장하는 일이었고 그 문 너머에는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에 딸이 없다는 점을 항상 아쉬워하셨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 또한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믿고 말았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큰 착각이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제 삶에 깊이 간섭하고 제 선택 하나하나를 평가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였습니다. 친정 근처에 집을 얻고 싶었지만 직장 문제로 불가능했어요. 결국 남편과 저 모두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댁과도 자주 왕래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좋은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수시로 오셨고 처음에는 청소나 반찬 같은 걸 도와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출입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곧 그 도움은 간섭으로 바뀌었고 집안일 하나하나에 시비를 거셨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개면 안 돼. 세상에 남편보다 먼저 밥 먹는 아내가 어딨니? 집안꼴이 이게 뭐니? 아니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던 건 그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대출과 친정의 지원이 절반 이상이었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얹혀 사는 며느리로 취급하셨습니다. 사실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모든 장면에 남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오갈 때 남편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저를 대신해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연애 시절엔 시집살이 같은 건 없을 거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이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줄 거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 그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 전엔 딸처럼 아끼겠다고 하시더니 결혼 후엔 마치 감시자처럼 저를 옥죄셨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적도 있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저만 희생해야 하죠? 이 집도 제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집이에요. 처음엔 딸처럼 아껴준다더니 왜 날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는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진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그 뒤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시어머니가 안방에 짐을 풀고 있었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누가 진짜 주인이었고 누가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했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이제 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악몽을 꿀 정도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말대꾸는 기본이니 나중에 늙어서 힘없으면 학대라도 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마치 사람 대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셨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가르치려는 거야.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지 않겠니? 라고 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쓸데없는 말대꾸로 치부하면서도 본인이 하는 말은 모두 옳은 말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처럼 행동하셨지만 실제로는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셨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고작 한다는 말이 엄마, 그러지 말고 며느리 좀 잘 챙겨주세요.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탓하셨어요. 너는 내가 한마디 했다고 쓸데없이 우리 애 바쁘게 붙잡고 하소연이나 하고 피곤하게 왜 괜한 짓을 하고 그러니? 저도 참다 못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아이도 없고 지금 정리하면 간단하잖아. 우리 이혼해.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는지 깜짝 놀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그 정도로 힘들게 했느냐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 딱 잘라서 우리 생활에 그만 간섭하라고 말했고 시어머니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갈까 하는 의심과 함께 그래도 결국 정신 못 차릴 테니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병원에서 들은 그 한마디에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두 줄이 선명히 나타나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병원에 다녀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신이 맞다고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쁘기는커녕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와중에 찾아온 생명 앞에서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차마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생각하던 중이라 당혹스럽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더더욱 놀란 표정이었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다른 집 아이들도 예뻐하며 눈을 떼지 못하던 사람이니 자기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동안의 태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점은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결혼 생활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젠 배웠고 다음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게. 저는 고민 끝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말한 후와 임신 소식을 전한 후 남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마찰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시자 저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며 살갑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결혼은 다르게 살던 두 가정이 만나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니니? 예전에 서운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좋게 잘 지내보자. 마침내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친정 부모님의 큰 도움으로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40평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초에도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시더니 이번엔 출산 선물이라며 더 넓고 쾌적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아서 네가 너무 힘들었잖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히 살아야지. 라며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시며 이번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죄송했고 혹시 두 분의 노후를 제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남도 아니고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뭐가 문제니? 그냥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됐다. 다행히 아버지의 사업도 꾸준히 잘 되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이사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도 더 기뻐했고 새 집을 보며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보러 집에 찾아오셨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정말 좋네. 실제 평수보다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하니 참 괜찮다. 그리고는 안방을 유심히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이 안방은 너희가 쓰기엔 좀 크지 않니? 화장실도 딸려 있고 옥방도 있고 혹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집에서 지내면서 애도 봐주고 너희도 편하고 좋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도 새 집에 관심을 보이셔서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그 눈빛은 명백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함께 한 집에서 살 만큼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함께 살고 싶은 며느리가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며느리는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살림으로 정신없는 나날 속에 시어머니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부담은 제 몫이 될 것이 뻔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면 저는 아마 지쳐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슬쩍 찔렀습니다. 혹여나 어머니가 새집에 눈독을 들이지 않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잘 정리하라고 눈치도 주고 말로도 강조했지요. 다행히 남편은 제 뜻을 이해해 주었고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며 슬그머니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셨지만 친정엄마나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베이비시터도 구할 예정이에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 슬쩍 관심을 보였던 그때도 남편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곧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시댁과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 앞으로는 훨씬 더 편안한 삶이 펼쳐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야 말았죠. 이사 전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를 하루 앞두고 저는 미리 옮겨둔 짐들을 정리를 하려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 신발장에 낯익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웬 신발이지?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제가 미리 옮겨둔 몇 가지 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두근 요동쳤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이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들어오지 않은 빈집에 도둑이 들 이유가 있을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안방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확 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한 것도 잠시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새 집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그 안방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짐을 정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는 다 이야기했는데 너는 아직 못 들었니? 내가 어떤 방에서 지낼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 안방이 제일 괜찮더라고. 내가 윗사람인데 당연히 안방을 써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방은 저희 부부가 쓰기로 한 안방이에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런 중요한 걸 왜 저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됐잖아. 근데 혹시 같이 사는 거 싫어서 그래?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싫은 티내니까 서운하다. 도와주시겠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봐준다니까? 네가 애 키우느라 힘들까 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나는 이제 늙어서 애 키울 자신 없다. 애 맡길 생각이면 접어라.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혼자 남편에게만 말하고는 이미 짐까지 풀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육아휴직도 신청했으며 이후에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예정이라고요. 그랬기에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애를 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제 입장을 모두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너무도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 혹시 안방 못 쓰게 돼서 이러는 거니? 정말 세상에 속도 참 좁다. 내가 네 애 봐주려고 그러는 건데 안방 하나 못 내줘?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시어머니인 내가 안방을 써야지 누가 써?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안방이 시어머니의 권리였을까요? 우리 부부가 신혼부터 함께 살며 지켜온 공간, 그리고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공간을 아무 말도 없이 당연히 시어머니 방이라고 정해버리시는 모습에 저는 참담함마저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안방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살겠다는 걸 사전상의도 없이 결정하시고 저 몰래 짐까지 푸신 그 태도가 문제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진심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반응을 그저 안방 하나 때문에 예민한 며느리 정도로 받아들이셨고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부인데 왜 둘이 좁은 방에 들어가고 혼자 넓은 안방을 써야 하는 걸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권한 것도 아닌데 혼자 짐부터 들이면서 기정사실화하시는 모습에선 일말의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 봐주려는 건데 이 정도면 안방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생색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먼저 같이 살자고 권해도 불편하다며 사양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 며느리 부부가 더 편히 지내길 바라시기 때문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적은 손주를 돌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단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이사하는 신축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늘 부러워하시던 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나? 하고 말씀하셨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기회를 소원풀 기회로 여기신 듯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짐부터 싸들고 몰래 들어오신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다시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짐은 도로 가져가 주세요. 같이 살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도움 없이도 아이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의 2차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저는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재우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들은 저를 또다시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애 봐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그리고 꼭 우리가 안방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당신이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았지. 남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그냥 얹혀 살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돕고 애도 봐준다는데 왜 그러냐는 논리였죠. 엄마가 안방 사용하시면 좀 어때? 연세도 있으시고 집안 어른이시잖아. 당연히 좋은 방 쓰시게 해드려야지. 이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나하나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같이 사는 집인데 그 중요한 걸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 그건 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애를 본다고?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따져 물었어요. 애기 낳기 전에도 어머님은 본인 힘들다고 절대 애한테 손 안 대겠다고 하셨잖아. 당신도 그거 같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그런 분이 갑자기 아이 봐주시겠다니까 좋다고 덜컥같이 사는 것도 모자라서 안방까지 내어주려고? 당신 엄마 소원 푼다는 명분으로 나는 또 고생하라고? 그 아파트는 우리 친정부모님이 큰맘 먹고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운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한 말이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내비쳤어요. 좋게 말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했을 텐데 저는 차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이사 갈 집에 미리 들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음날 이삿짐을 풀다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 일로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소원이 뭐든 간에 그걸 내가 왜 들어줘야 해? 지금은 나도 힘든 시기야. 애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는 와중에 왜 어머님 수발까지 들어야 하냐고. 솔직히 당신도 알잖아. 당신 엄마는 날 도와줄 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만들지 마. 그랬다간 당신까지 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이후로 더는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든 말든 저는 제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던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예정대로 이삿짐을 챙겨서 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버젓이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장 안방으로 향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짐 정리해서 문 앞에 둔 거 못 보셨어요? 언제 또 오셔서 짐을 푸신 거예요? 이 집은 저희 부부의 공간이고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예 에라 모르겠다는 심보로 나오셨습니다. 난 이 집에서 너희들이랑 같이 살 거야. 그리고 안방은 무조건 내가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까딱하면 안방에 들어누워 배째라는 말이라도 나올 기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기가 막히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 상황이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실망할 여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삿짐 기사님들은 짐 정리를 어디에 할지를 물어보며 저를 재촉했고 하는 수 없이 임시로 짐을 여기저기 흩어서 정리하게 했습니다. 정신없이 정리한 뒤 냉장고에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을 넣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셨습니다. 아니 반찬이 이게 뭐니?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고기 반찬 같은 것도 좀 보내달라고 해. 우리 아들은 고기 좋아하잖아.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불고기 좀 보내달라고 해. 한우로 말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반찬 하나 안 해주신 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 친정엄마 반찬에 불평을 하시는 걸까요? 친정에서 아낌없이 도와준 것도 모자라 반찬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걸 두고 이게 뭐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도 뻔뻔했습니다. 살림 한번 거들어준 적 없고 이 집 장만에 단돈 한 푼 보태신 것도 없는 분이 우리 부모님 덕만 보려는 그 태도가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남편의 입맛까지 친정부모님이 맞춰야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갈 생각도 없고 남편은 해결할 의지도 없고 저는 앞으로의 삶이 훤히 그려지더라고요. 저 혼자 아이 돌보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면서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겠지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요. 그로부터 이틀 후에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대체 언제 밥을 줄 거냐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전날 밤에 아이가 자꾸 울어대서 겨우 재우고 수유하느라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밥 좀 차려보라고 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진짜 밥상을 차릴 준비에 들어갔죠. 정확히 10분 후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밥상 위에 올린 것은 밥이나 국이 아니라 이혼 서류와 퇴거 요청서였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두 모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서류 준비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죠. 다 됐습니다. 라는 말에 시어머니와 이제 막 잠에서 깬 남편은 어슬렁거리며 식탁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선 식탁 위에 있는 접시 안에 담긴 서류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 이게 뭐야? 밥상 차리라니까 이게 뭐야? 장난이지?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저 진심이에요.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당신이든 어머니든 이젠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은 크게 당황해서 갑자기 왜 이러냐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당분간만 참아달라고 했잖아. 그걸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여긴 내 집이야. 집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안방을 차지하고 그걸 내가 왜 이해해야 해? 내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굴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 집으로 쫓아보낼 거라고. 그게 그냥 내뱉은 말 같았어? 그리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이혼도 못하고 계속 당신 옆에 있어야 해?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남편도 아니잖아. 그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잖아. 하며 완전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작 이혼했어야 했어. 아이 때문에 혼자 키우는 게 겁나서 참고 또 참은 거였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잘할게. 애초에 그 약속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말에 다시 마음을 내준 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때의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은 단 하나, 완전한 이혼뿐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짐 챙기시고 나가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외쳤습니다. 어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쫓아내? 너 미쳤구나. 겨우 이딴 일로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나랑 같이 살기 싫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없어. 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손가락질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어머님 아드님이 받으셔야죠. 집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짐 들이셨잖아요. 이 집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예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집인데 어머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시는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기세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부들부들 떨며 열만 내실 뿐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짐 챙기시고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제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남편의 등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너가 뭘 잘못했어?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잖아. 왜 때려? 당장 미안하다고 해. 엄마도 빨리 사과해. 눈치를 보던 남편이 이혼장을 들이밀자 다급히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도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다시는 어머니 문제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 못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그걸 걷어찬 사람도 너였어. 제 단호한 눈빛을 본 남편은 제가 더는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아이를 핑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생각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만들 거야?
이혼하면 아이 정서에 좋을 게 뭐가 있어? 당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긴다 진짜. 입에 침이나 바르고 애 걱정해. 그렇게 아이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 기저귀 하나 안 갈고 새벽에 울어도 골아떨어져 자던 사람이 무슨 아빠 흉내를 내?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니야. 넌 아빠도 아니야. 잘 쳐줘도 그냥 동거인이었어. 그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미안해. 제발 이러지 마.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나를 쫓아낼 테면 쫓아내봐. 난 인정 못해.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끝내야 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이 집이 제 명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단 점유자였습니다. 일단 경찰을 이용해서 집에서 쫓아낸 뒤에 그들이 그동안 저에게 해온 모든 정서적 학대와 시집살이를 정리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계산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요. 그들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제가 녹취해둔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봐주고 있으니 여긴 내 집이나 다름없어. 특히 시어머니의 녹취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법원의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조차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고 시어머니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본인의 집으로 그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 때문에 집을 잃었다며 제가 나쁜 며느리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의 평소 행실을 아는 이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다시 받아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핑계로 계속 찾아오기에 한 달에 한 번 법원에서 정해진 날만 찾아와. 접견일 외에는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친권도 양육권도 모두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줄을 잘못 썼고 그 대가는 집도 자식도 잃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아파트에서 새 삶을 꿈꾸셨지만 결국 제 집에서 나가고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며 정중하게 함께 살 수 없겠냐고 제안하셨다면 저도 그 진심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 외면당한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도움 속에서 부족하지만 나름의 행복을 쌓아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이렇게 제 인생의 2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